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중증 환자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재택의료,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진료센터의 재택의료 담당 교수 이선영입니다. 저는 원래 응급의학과 전문이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재택의료 담당 교수를 맡으며 서울대병원의 이제 중증 환자 재택의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어떤 특별한 가이드라인이나 뭐 지침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제 새롭게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재택의료 영역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이 시도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경험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어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의료 서비스도 필요해질 수 있겠구나 정도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202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전체 인구의 800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2040년에는 이게 이제 1,700만 명까지도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중증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장기 생존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중증 환자의 병원 진료 과정은 아마 이런 모습일 텐데요. 암이나 파킨슨과 같은 중증 질환이나 아니면 인공영양이 필요하거나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들이 이제 급성 문제가 생기면 급성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마치고, 그리고 일부 환자는 이제 뭐 사망하거나 전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치료를 마친 후에는 다시 집으로 퇴원하게 되는 게 보통 생각하시는 치료 과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서 중증 질환의 생존자가 증가하고 이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 비용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가 주로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급성기 병원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이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전원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전원이라고 하면 이제 급성기 병원에 지속 입원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집으로는 가지 못하는 환자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상급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뭐 일정 정도의 병원에서 제공해야 되는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는 뭐 재활병원이나 2차 병원이나 이렇게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고,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의료 처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또는 이제 환자 상태가 이번 전과는 달라져서 뭔가 돌봄의 필요가 증가했을 때 적절한 이제 돌봄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으로 퇴원을 하는 환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각종 배액관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거나 경정맥 영양 같은 게 이제 지속 필요한 환자들이 바로 이런 예가 될 텐데요. 그래서 결국은 의료기술에서 의존해서 살아가는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중증질환 생존율이 향상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유지기기가 소형화되고 단순화되면서 예전에는 이런 환자들이 다 병원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퇴원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이 환자들은 의료 필요가 지속됩니다. 뭐 인공호흡기를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기관절개관이나 비위관 등 각종 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증 질환일수록 지속적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상태에 따라서 약제를 조정하는 게 필요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도 급성기 병원에서는 이제 입원을 하게 한 이제 주요한 문제, 그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뒤에는 퇴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이 이제 퇴원할 때는 이제 고려할 점들이 생기는데요. 왜냐면 뭐 중증 질환일수록 또는 병원에서 오래 입원을 해 있었을수록 또는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거나 이러면 대부분의 환자가 이제 입원 전과는 달라진 상태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의료기기를 가지고 퇴원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퇴원한 뒤에는 의료적 처치가 지속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정도, 이제 거동 정도에 따라서 예전에는 혼자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심지어 돌봄 제공자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이제 환자가 퇴원할 때는 고려할 요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자가 퇴원한 뒤에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리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퇴원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환자의 병원 진료 과정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환자의 급성기 치료는 입원과 퇴원으로 종결이 되고 급성기 치료가 끝난 뒤에는 퇴원을 해서는 그 뒤에는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이제 진단과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이 환자가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퇴원 계획 수립과 그리고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자의 의료적 상태나 돌봄 필요, 돌봄 여건을 고려해서 퇴원 장소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환자가 퇴원한 뒤에도 어떠한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이제 돌봄 필요가 달라지면 이 환자의 돌봄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퇴원 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집에 가서는 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재택의료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됩니다. 재택의료는 이제 퇴원한 뒤에 환자의 이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진료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환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자 상태가 좀 안정된 뒤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관으로 연계해서 환자가 이제 지역사회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모두 재택의료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급성기 치료가 종료되고 지역사회 관리로 이어지기까지 퇴원 관리와 재택의료는 모두 이제 트랜지셔널 케어라고 하는 전환기 케어의 영역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증 환자일수록 이런 치료 연속성, 컨티뉴um 오브 케어가 중요하다는 것이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기 케어에서는 환자의 병력과 복용 중인 약, 중증 질환의 향후 계획 등 이런 환자의 종합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환자의 퇴원 계획을 세우고 퇴원 후에 이제 재택의료 제공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환자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가 발달하면서 점점 세부분과 진료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과도 소화기내과, 신장내과 이런 게 다 나눠져 있고, 뭐 신경과에서도 다 여러 분과가 있듯이 이제 큰 병원일수록 세부분과 진료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케어의 분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환자가 입원해 있을 때는 사실 뭐 컨설테이션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제 여러 진료과의 고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분과 진료가 전문화된 의료를 제공하는 방안이지만, 환자가 집으로 간 뒤에는 이제 이 여러 전문화된 세부분과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환자가 계속 병원에 와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누군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퇴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이 현재는 이제 지금의 기존 의료 제공 체계에서는 미충족 수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제 재택의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의료란 이제 미국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 환자의 가정 등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내 재택의료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이제 뭐 의사가 환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왕진을 하는 게 굉장히 더 자연스러웠던 적도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병원 또는 의원의 환자가 이제 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1989년에 이제 왕진을 급여로 인정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의 이 급여는 왕진에 대해서 별도의 수가를 이제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이제 진료실에서 보는 것과 같은 비용을 이제 의사가 환자의 집에 갔을 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왕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동안 이제 재택의료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진행이 된 게 없다가 2016년에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 이제 의사와 간호사가 이제 호스피스 환자의 집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2018년에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이 시작되고 2019년에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의료진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 재택의료 시범 사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에는 뭐 일형당뇨, 복막투석, 심장질환자 등 여러 가지 재택의료 사업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모니터링 중심이고 환자의 집으로 가는 방문은 이제 빠져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재택의료와는 조금 결이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택의료가 이제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의료 서비스의 발전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난 일인데,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의료는 아마 여기서 어큐트 케어에 해당하는 급성기 치료 영역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면 병원에 가고, 이제 중증 질환은 뭐 ICU에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데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 시대에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급성기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장기 요양시설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제 어시스티드 리빙이나 스킬드 너싱 패실리티가 존재를 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요양병원도 이런 장기 요양시설의 일부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요 이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환자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질의 의료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 끝에 홈케어, 재택의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환자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치료받기 때문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대두가 된 건데요. 그래서 재택의료가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한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돌봄의 영역에 가까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호스피탈 애홈과 같은 거는 좀 더 이제 병원과 유사한 형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환자의 중증도나 의료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재택의료 서비스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재택의료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케어를 매니지하고, 그리고 코디네이션,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재택의료의 주요 롤로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3년에 이제 캐나다 저널에 실린 리뷰 페이퍼에서 가져온 건데요. 해외에서 이제 좀 일반화된, 많이 알려진 재택의료의 주요 모델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개를 이제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신, 아마 가장 익숙한 재택의료가 아마 이 첫 번째 홈 베이스드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하는 재택의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HBPC라고도 이제 흔하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1차 의료 중심의 재택의료로서 기존에 이제 원래 1차 의료 기관에서 진료하던 질환을 가진, 다양한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거동이 어려워졌을 때 그 환자의 이제 주치 역할을 맡았던 주로 프라이머리 케어 프로바이더가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사업이나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1차 의료 중심 재택의료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주로는 이제 1차 의료기관 의사가 방문진료를 하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결국은 지역사회 주치 역할을 수행하고 기존에 보던 환자들이 거동이 어려워졌을 때 그 환자의 집으로 가서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이제 간호중심 재택의료라고 묶었는데요. 아웃리치 홈 비짓이나 스킬드 홈 케어는 의사보다는 주로 이제 간호사와 같은 또 다른 의료인들이 방문하는 게 조금 더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의사보다 간호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 보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방문간호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들이 주로 간호사가 중심이 돼서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남은 2가지가 이제 병원 중심 재택의료인데요. 호스피탈 애홈과 트랜지셔널 홈 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트랜지셔널 홈 케어는 이제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가 종료된 후에 이 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제한된 시간 동안 이 환자가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걸 지원하기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로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호스피탈 애홈은 이제 미국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일반화된데 이제 아예 집에서 병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는 여러 영상 검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유모니아나 아니면 하트 페일리어와 같은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와 간호사가 날마다 집에 가서 뭐 항생제를 투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아트로제닉 인펙션을 줄이고 뭐 소어를 줄이고 이런 목적으로 제공을 하는 게 호스피탈 애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 접근성이 높고 병원이 많아서 호스피탈 애홈까지가 시도가 되고 있지는 않고, 이제 트랜지셔널 케어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병원 중심으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건 2019년에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 사업이 이제 처음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 부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현재 유일한 재택의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놀로지 디펜던트 칠드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기계 의존 소아 환자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한 신체 기능의 저하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의료기기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게 1987년에 미국에서 처음 정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공영양을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숨 쉬고 먹고 하는 이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의료 서비스에 도움이 필요한 소아 환자를 테크놀로지 디펜던트 칠드런으로 정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환자들이 계속 병원에서 지낼 수 없고, 그리고 또 흔하게 생각하는 롱텀 케어 호스피털, 요양병원에서도 소아 환자들을 받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이제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 환자들을 위한 홈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예전부터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료 요구를 가지는 이런 중증 소아 환자들이 가정에서도 의료 요구를 충족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 환자들을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배경하에서 한국에서는 2017년에 처음으로 이제 복지부에서 이런 기계 의존 소아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게 제안이 됐고, 2018년에 서비스 프로토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에 중증소아 재택의료 수가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과 칠곡 경북대병원이 이 시범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의 지침을 보면 이제 사업의 목적은 가정에 있는 이제 중증 소아 환자에게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발달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그리고 집에서 지내면서 보호자들이 이 의료적 요구에 적합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해서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나 또는 이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 사업의 대상 환자는 이제 18세 이하 소아 환자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환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정용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 가정산소, 가정정맥영양 등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의료 서비스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병원에서 퇴원할 때나 또는 집에 있는 환자가 재택의료팀에 의뢰가 되면 환자를 기본 평가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가 환자들을 집에서 잘 볼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하는 게 이제 처음에 관리 계획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 간호사,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 설명을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드린 이유는, 이 사업 지침은 여기에서 이제 소아라는 말을 빼도 다 말이 됩니다. 이제 가정에 있는 중증 환자에게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 환자의 가족 또는 돌봄 제공자가 중증 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적합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소아 환자뿐만 아니라 성인 환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18세 이하라는 기준만 빼면 이렇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환자는 사실 성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집에 있고 싶은 중증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시도한 것이 바로 서울대병원 중증환자 재택의료 사업입니다. 서울대병원 중증환자 재택의료 사업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은 중증희귀 난치 질환자들이 어떻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집에서 잘 지내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로 어떻게 지역기관으로 돌려보내서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에 처음 이렇게 재가 중증 환자를 위한 통합케어 클리닉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재택의료 팀은
재택의료 전담 의사와 그리고 재택의료 간호사, 이제 기존에 이제 서울대병원에 존재하고 있던 가정 전문 간호사의 팀을 이제 통합을 해서 재택의료 팀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까지 합해서 재택의료 팀을 다직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재택의료 전담 의사고요. 그래서 재택의료 팀의 역할은 이제 앞에서 이제 중증 환자가 집에 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을 모두 준비하는 것입니다. 환자 퇴원 전에 여기 보시면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진료과에서 이제 퇴원을 준비할 때 퇴원 환자를 의뢰하면 재택의료팀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그 환자를 평가를 해서 환자의 퇴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돌봄 자원, 돌봄 필요 정도를 고려해서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집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환자는 집에서도 이 환자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에게 퇴원 전에 미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퇴원한 뒤에는 이제 서울 지역 환자에게는 이제 의사가 방문하는 방문 진료와 그리고 간호사가 방문하는 가정 간호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 환자가 좀 안정화된 뒤에는 해당 지역의 재택의료 제공기관이 있으면 이제 이 환자를 회송하는 것까지가 재택의료 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 환자 재택의료 대상 환자는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중증희귀 난치 복합질환 보유 환자이고요. 그래서 앞서 소아와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료 요구를 가지는 환자들,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거나 가정산소를 하고 있거나 또는 비위관, 도뇨관 등 교체가 필요한 튜브를 가지고 있거나 이제 시기를 PN으로 하거나 아니면 위류관으로 하거나 이런 환자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집에 있기 희망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환자도 중증 환자 재택의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가정형 호스피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제공기관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가정형 호스피스가 부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환자도 중증 환자 재택의료의 대상 환자로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 재택의료 체계를 보시면 먼저 퇴원 전에 퇴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한 뒤에는 이제 외래 진료에서 상시 환자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 보호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서울 지역 환자는 저희 팀에서 직접 나가고 이제 서울 이외의 지역은 이제 해당 지역에서 방문을 하는 진료 기관이나 아니면 가정간호 기관을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퇴원 후 관리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환자가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재택의료 제공기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기관이나 장애인 건강주치 등 재택의료 제공기관이 있으면 해당 기관으로 연계를 하고, 그리고 또 환자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 이제 돌봄 자원에 대해서도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 자원이 있지만 환자가 이것들을 다 알고 이용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가 직접 자기한테 맞는 서비스를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료사회복지사가 이제 팀 안에 같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환자가 필요한 자원을 연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를 조금 변형한 사례긴 한데요. 남자 50세에 이제 신경과에서 의뢰된 사례입니다. 환자는 이제 루게릭병 환자였고, 그래서 진단을 받은 후에 위루관을 시술한 상태였는데 이후에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 부전이 확인돼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기관절개술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급성기 치료가 종료되고 이제 폐렴에 대한 치료가 모두 끝난 뒤에 이제 퇴원계획 수립을 위해서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원계획 수립으로 의뢰가 됐을 때 저희가 두 가지를 평가하는데요. 환자의 의료적 상태와 돌봄 상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환자는 새롭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루관 위에 가정용 인공호흡기와 그 다음에 집에서도 계속 석션을 해줘야 되는 상태라서 이제 흡인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환자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 기관절개관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석션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위루관은 계속해서 드레싱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서울에 살고 있지는 않았고요. 주로 원래 돌봄을 제공하던 사람은 배우자였습니다. 근데 특이사항은 원래 둘 다 이제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병이 발병하면서 배우자가 간병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부부가 둘 다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이제 저희가 다직종에서 면담을 하고 논의를 했을 때, 그래서 어디로 퇴원할 것인지를 논의했더니, 이제 환자와 보호자는 모두 이제 최종적으로는 집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게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족들도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서 1차적으로는 요양병원으로 전원해서 조금 시간을 보내고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 집으로 퇴원하는 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이제 저희 복지팀에서도 논의를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배우자가 이제 전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질병이 진행하면서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들이 이제 맞게 돼서 배우자가 기본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퇴원하기 위해서 먼저 1차적으로는 의료진에서는 보호자에게 이제 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가정용 석션 사용 방법이나 위류관 드레싱, 그리고 거동이 어려운 환자였기 때문에 체위 변경하는 방법들을 퇴원하기 전에 1차적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복지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이 환자의 보호자가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1차적으로는 요양병원으로 퇴원해서 이제 좀 약간 입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퇴원하기 위해서 저희 팀에 다시 연락을 해서 결국 단기간 이제 외래에서 보면서 이 환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뭐 약을 처방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환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환자가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환자였는데 다행히도 근처에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이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등을 정리를 해서 이제 그쪽 기관에 제공을 해서 환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둘 다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이제 사회복지팀이랑 논의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복지 서비스 신청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된 후에 이제 환자는 본원 팔로업은 종료를 했고, 거주지 근처 재택의료 기관을 계속 팔로업하는 걸로 안내를 하고, 상급병원 진료가 다시 필요할 때 재연락을 하도록 하고 종료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환자가 이제 급성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그러면 입원했을 때와는 다른 상태가 됩니다. 이 환자도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가지게 되고 이제 기관 절개관을 가지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급성기 치료가 종료 뒤에는 이제 병원에서는 퇴원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럴 때 사실 보호자는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구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집에서 이거를 잘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요양병원에 가서는 사실 보호자에게 이렇게 뭐 석션 방법을 교육한다거나 뭐 아니면 근처 기관을 연계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상급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비교적 인력이 충분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연계를 하는 이제 전문 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보호자도 교육하고 근처에서 재택의료 제공 기관을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할 수 있지만, 이 환자가 1차적으로 요양병원으로 간 후에는 이런 걸 이제 환자 보호자가 혼자서 알아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들을 이제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게다가 이제 복지 서비스까지 알아보는 것도 사실 보호자에게 굉장히 벅찬 일이고요. 네, 그래서 재택의료팀에서 개입을 해서 퇴원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퇴원 준비하는 것을 지원해서 최종적으로는 요양병원에 간 뒤에 집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한 케이스라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재택의료의 필요성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202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00만 명이고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거동이 어려운 환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증 환자 재택의료의 필요를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은 사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의료 전달 체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 의료 공급 체계, 의료 이용 체계 다양한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의미는 사실 모두 동일합니다. 1차 의료기관이 있고 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 그래서 가벼운 질환 또는 이제 근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은 지역병원을 이용하고 중증 질환일 때는 상급병원을 이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체계 안에서 여러 의료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할 때 서로 의료기관끼리를 이동하면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재택의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료 전달 체계 내에서 다양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 재택의료 서비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보면 의료적인 필요보다는 돌봄 필요가 더 큰 환자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이탈을 체크를 한다거나 BST를 체크한다거나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건 아무래도 간호 중심의 재택의료 서비스 또는 노장요에서 제공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돌봄 필요가 있지만 의료 필요가 조금 더 어려운 거동불편자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예전에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태가 안정화된 뒤에는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방문진료 등을 통해서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어떤 환자는 거동이 어렵고 그리고 돌봄 필요보다는 의료 필요가 굉장히 큰 환자들이 있습니다. 중증이기 난치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급성기병원 입원 치료가 종료 직후된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사실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의료 필요가 아주 크다고 하면 예전에는 다 병원에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환자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주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을 정도는 아닌 환자들은 결국 집에 있게 되고 이런 환자들에게도 재택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도입을 보면 어떤 필요가 있으면 먼저 시범 사업을 해서 효과를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제도로 정착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흔히 생각하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의 도입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증 환자 재택 의료는 아직 시범 사업이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환자 보호자의 필요가 크고 그리고 또 급성기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한 환자들이 이후에 요양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와상 상태가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결국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도 이제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기반해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을 한 게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는 중증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느낀 점들은 결국은 방문 서비스는 병원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굉장히 전국에서 환자들이 오지만 저희가 재택의료를 실제로 직접 가서 제공할 수 있는 건 서울 지역 환자들입니다. 방문 서비스는 지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피라미드 모형처럼 재택의료를 제공기관이 늘어나면 이제 단순한 질환들은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뭔가 악화가 되거나 중증 질환이 되면 이제 상급병원에서 진료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있어야지 이제 지역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택의료 제공기관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1차 의료 방문 진료 이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아직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희도 환자들이 좀 안정화된 뒤에는 지역사회로 이제 리퍼를 하는데 지역사회 재택의료 제공기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제공기관을 확대를 해서 결국 지역 단위로 환자를 등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환자를 연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재택의료 센터 같은 것이 이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의료보다는 복지의 영역일 수 있는데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자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서 아마 여러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이제 가족들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돌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현재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나 이제 장애인 활동보조인 같은 이러한 돌봄 자원이 이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환자의 그 니드에 맞게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기대하는 것은 이제 환자 치료의 연속성이 집과 병원을 오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확보돼서 건강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고 그리고 큰 병원에서 치료받은 중증 환자도 치료가 종료된 후에는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집에 있고 싶은 환자와 보호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 유지를 존중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왜냐하면 어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병원에서 사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다 집에 가지는 못해도
집에 있고 싶은 환자와 보호자가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서비스로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재택 의료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현재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서비스를 보완해 나가는 중인데, 이러한 서비스가 결국은 더 확대돼서 더 많은 환자들이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은 뒤에 지역사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